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최악의 물가 상승이 마침내 끝인가? 두 달째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주춤하자 경제 전문가들이 내놓은 반전망입니다. 오늘 0.5% 이자율 인상이 있은 뒤 다음번에는 0.25% 인상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졌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초반에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인플레이션은 낮은 단계로 접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연방 상하원 지도자들이 지금 2023 지출안을 초당적으로 통과시키기 위해 협상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최대 금융사기 혐의로 기소된 암호화폐왕 샘 뱅크먼 프리드는 100년 넘는 징역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유권자 사이에서 힘을 잃고 플로리다 주지사가 힘을 얻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 이어집니다. 오늘 열리는 모로코 대 프랑스의 월드컵전 최대 결과는 아프리카 국가가 유럽과 남미 축구 지배를 끝낼 수 있을지입니다. 유럽 크로아티아는 남미 아르헨티나와 치른 4강전에서 3대 0으로 졌습니다. 미국이 곧 페이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보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빡빡한 직장 생활, 힘든 결혼 생활, 반항적인 자녀가 주는 스트레스가 의학적으로 볼 때 의미 있는 정도의 고혈압을 일으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확신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최악의 물가 상승은 이제 끝났는가 하는 기대를 하고 있고 그 같은 기대를 하는 몇 가지 이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시면 올 여름에도 오늘의 미국에서 거의 비슷한 낙관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바뀌기는 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두 달째 연속으로 물가 상승률이 1년 전과 비교하나 한 달 전과 비교하나 상승하긴 했어도 그 상승폭이 아주 적었고 그리고 일부 품목은 물건값이 많이 중고 자동차나 트럭을 포함해서 내려가기까지 했기 때문에 두 달 연속이기 때문에 주택, 상품, 물론 렌트비도 아직도 무척 비쌉니다만 서비스까지를 포함을 해서 올라간 분야도 긍정적이더라 하는 분석들을 많이 내려고 있습니다. 원래 이 경제라는 것이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달려 있고 특히 미국은 그게 심각한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더 이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지나친 경제 성장의 억제 없이 그러니까 지나친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이 쿨링 다운 되면 차가워지면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소프트해지면 어제처럼 다음 달에도 또 그렇게 되면 경제도 소프트해진다. 소프트 랜딩, 연착륙을 한다고 보는 자신감이 조금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제보다 어제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발표가 되겠죠? 0.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다음 미팅에서는 지금부터 7주일 뒤입니다. 이자율 인상을 심의하는 연방준비제도의 모임이 그때는 아마도 평균인 0.25%가 아닐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봄 피크 때는 지금 물가지수가 굉장히 높았었기 때문에 어제 1년 전에 비해서 7.1%, 한 달 전에 비해서 0.1% 오른 것이 조금 안도하게 했고 10월 달에도 9월 달에 비해서 비슷한 이런 11월 달의 현상과 같은 것이 나왔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에너지라든가 아니면 식품 같은 휘발성을 뺀 그런 핵심 지수는 6% 상승이니까 다 합친 7.1%보다 더 낮았잖아요. 1년 전보다. 봄 피크 때는 바로 이 핵심 물가 지수가 7.9%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점, 이 정도면은 예를 들어 11월에 핵심 물가 지수는 1년 전과 비교하면 핵심 물가 지수만 보면 이건 많이 내려갔습니다. 2.4% 상승 정도거든요. 그러면 2.4%면 연방준비제도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치와 거의 일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희망을 조금 본다 하는 겁니다. 실제 물건값을 어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팬데믹 때와 달리 그때는 값은커녕 없었습니다. 공급망까지 겹쳐서. 그런데 지금은 이제 물건도 있고 어느 정도 물건값에 소비자들이 생각할 때는 거품이 좀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 중고차와 트럭이 5개월 연속 값이 내려갔기 때문에 뭐 가구, 침구도 내려갔고 세탁 장비. 어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오후에 프로그램을 보니까 세탁기하고 세탁기하고 뭐였었죠? 세탁기와 뭐죠? 드라이어가 합쳐서 예전에 무슨 뭐 2,000달러 정도 됐던 것이 1,000달러 정도 된다 하는 그 세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던데, 마찬가지로 이 세탁 장비가 전반적으로 2.7% 정도는 가격이 내려갔고요. 가구, 그 밖에 무슨 하드웨어도 0.8%, 아동복, 텔레비전, 장난감 모두 가격이 내려갔고, 가장 크게 내려간 것은 뭐니 해도 에너지 비용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서비스 사이드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굉장히 긍정적인 추세라는 겁니다. 소비도 늘어나면서 서비스 분야에서 렌트도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상승 폭도 슬로우하거나 이미 렌트 값이 내려가는 지역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려가는 렌트비는 당장 반영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이제 적어도 몇 개월은 있어야지 인플레이션 수치에 반영이 되고, 그 밖에 렌트를 제외한 물가 상승은 물가 상승이 있어도 조금 가격 상승이 평평한 쪽으로 가고 있고, 아직 그 강한 노동 시장이 뭐 여러 가지 소비에 영향을 이런 데이터를 내는 데는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결정 오늘 0.5%포인트 올리고, 그리고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12개월, 1년 사이에 내려갈 것이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다. 프린시플 에셋, 자산관리회사의 관리 책임자 시마 샤 씨가 한 얘기입니다. 지난 18개월 동안의 인플레이션을 이분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보죠. 그러면 그 공포 영화에서의 악당의 그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무찔렀네? 선한 사람이 악당을 물리쳤네? 하면은 그 악당이 끝났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잖아요. 계속 그 같은 공포 영화의 악당과 같았던 인플레이션이, 물론 다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세상에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 11월 달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보면은 가장 좋은 증거가 그 악당이 등장하는 영화 거의 끝나간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본 그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열기가, 피버가 마침내 터질 수 있다. 터졌다라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다음 달이 또 있기 때문에 2개월 연속 물가 상승폭이 둔화된 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정말 2년, 18개월은 특히 심했고 힘든 기간을 보내고 인플레이션이 미국 경제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줄어드는 듯 보인다. 인플레이션에 너무나 상처를 받은 투자가, 또 분석가들은 11월 달 그 CPI 물가지수가 발표되기 전에도 10월 달에 괜찮았는데 오르긴 올라도 그 폭이 9월이나 8월, 7월보다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예전에 또 여름에 당했었던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억제하는 것 같은, 희망의 마음을 갖는 것을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억제하는 것 같은 법을 배우기는 배웠는데, 어제 딱 이런 발표가 나오니까 지금도 괜찮은 편입니다. 다우지수도 올라가고 있고 S&P 500가 거의 2%가 올라서 10월 중순부터 꾸준히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이자율 3월 달에 어땠습니까? 거의 0%였고 지금은 거의 4%,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은 5%에 머물고 있고, 두 달간의 데이터 이전의 투자가들은 이자율이 2023년도에 지금 이제 기준금리가 4%,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은행의 무슨 문제, 개인의 크레딧 같은 것이 보태지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금리 자체가 2023년 중반까지 5% 당연히 넘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현재 채권 가격은 5% 조금 미만으로, 이것도 이제 피크로 보고 있고, 그런데 다음번에
0.25%를 올리고 하면 5% 조금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앞을 좀 이렇게 내다보면은 인플레이션 증가가 조금 수축될 것이다 라고 믿을 만한 이유 몇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마켓 기반의 주택가격 너무나 경험하시는 겁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내려갔죠. 내려갔는데 이것도 렌트비 내려가는 것도 뭐 물가 그 인상 CPI에 반영되려면 몇 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6개월 동안 내려간 이것도 공식적인 데이터는 이제 내년이나 돼야지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 숫자상으로 우리가 느끼는 인플레이션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임금 상승률은 여전히 뭐 초초초 뭐 많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기업이 채용을 조금 줄이고 있다는 것은 여러 군데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용 시장도 완만하게 조금 이렇게 하락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체크 앤 밸런스 균형이 조금 맞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주택값 상승률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또 주택값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실제로 곧 soon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높은 인플레이션에서 현재 뭐 7.1% 1년 전에 비교해서 낮은 인플레이션으로 전환하기 시작할 거다. 통화 정책이 투자나 지출 결정에 또 영향을 미치려면은 뭐 적어도 몇 개월 정도는 걸리잖아요. 이런 이자율 같은 것이. 그러면 3월 달에 0%였던 게 지금 12월 달에 4%가 기준금리가 그렇게 됐으면은 이게 이제 지금부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때 바로 아니 이렇게 뭐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을 계속 낮추는데도 왜 이렇게 경기가 열이 많아라고 생각하셨던 것은 조금 그거는 이제 급한 것이고 당연히 적어도 몇 개월이 걸리니까 이제 내년 초부터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이자율 인상했었던 것은 영향력을 미칠 테고 그래서 대부분 전문가들의 예상은 그렇기 때문에 2023년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의 그러나 견딜 수 있는 정도의 경기 침체를 미국 사람들은 경험을 할 것이다. 캐피털 이코노믹스 리서치 회사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크만 꼽으면 인플레이션은 끝이다 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더 이상 인플레이션 계속 올라가는 것은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전망.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시기상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현실이다. 이제는 그 너무나 심각한 물가 상승률은 없을 것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보고 있다. 개인이 생활하실 때도요 조금 기뻐하시고요. 뭐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예산안 때문에 크게 골치를 앓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미국은 그러나 뭐 연방정부가 뭐 폐쇄된 적도 있었지만 잠시 그렇게 굴러가지 않을 정도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 하죠. 그렇게는 안 하죠. 잠시 뒤에 그 부분은 뭐 실용 뉴스는 아니니까 짧게 전해드리고 제가 애정을 갖고 있는 오늘의 경기, 모로코와 프랑스의 경기에 대해서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늘의 미국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뭐 경기 전망 이런 것을 하겠어요? 그렇진 않지만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에서도 항상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이 싸우고 있으니까 어떻게 싸우냐면 한 해의 그 예산을 만들 때 공화당은 공화당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고 민주당은 이제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어떤 때는 가끔 그 예산안 본질 바깥의 다른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을 빨리 그 의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그 예산안 그 내용에 있어서 서로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제도 뭐 밤늦게까지 이제 딱 그 누군가가 정해지죠. 탑 그 상원에서도 공화당 민주당의 협상가, 하원에서도 공화당 민주당의 협상가가 정해지는데 올해는 특히 이제 공화당에서 국방비 예산을 많이 올리는 것을 포커스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척 슈머 연방 그 상원 원내대표가 다른 건 몰라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줄일 수는 없다.
공화당은 전체적으로 국방 예산은 늘리는 것을 원하지만 공화당과 여러 가지 국방 산업과의 관련도 있고 원래의 강한 국방을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서도 또 우크라이나에는 지금 회기가 바뀌면 지원해 주지 않을 그럴 생각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 예산안에 우크라이나의 어떤 일정 부분을 지원할 것을 우리는 꼭 받아놔야 되겠다. 이런 형태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초당적으로 서로 어떻게 하면은 그 예산안은 통과를 시키려고 하죠. 아니면 국민들이 너무 싫어하니까 니들 뭐 하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뽑아줬더니 일을 그렇게 안 해? 하면은 나중에 또 선거에서 분명히 영향을 받으니까 웬만하면 서로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해서 어제 일단은 임시협상안이 통과돼서 23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가 원래 그 마감이거든요. 연방이 10월 달에 새로운 회기가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어찌해서 뭐 그 날짜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임시 그 예산안을 금요일 전에는 책정을 해야지 되는데 통과될 가능성이 보장은 아니지만 모든 일에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그 스탑갭 그 스펜딩 빌 그 임시 그 지출안은 통과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딱 그 누군가를 항상 당의 지도부가 그 최고의 책임자가 원내 대표가 나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에서는 리처드 쉘비 중진 의원이죠. 알라바마가 지역구인 연방 상원 의원이 상원의 대표로 나가면서 미치 매코넬이 12월 23일 그 전에는 정말로 해야지 된다 하고 또 하원에서는 로사 그 드로로 그 민주당의 커네디컷이 지역구인 의원이 앞서서 하고 있는데 국방은 10% 늘렸습니다. 국방 예산이 최근에 이제 합의를 했는데 8,580억 달러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를 했습니다. 현재보다 10%가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합의를 했는데 국내 지출에 있어서 공화당은 여기에 많이 줘야 된다. 민주당은 여기에 많이 줘야지 된다. 그게 뭐 수십억 달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된다는 것이고 또 여기에 뭐 그렇게 합의가 임시 예산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몇몇 상원 의원이 반대를 할 수도 있고 더군다나 공화당이 내년 회기가 되면 뭐 118회 회기가 되면은 다수당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다수당이 되면은 특히 이제 하원에서 이런 것을 시작을 하니까 공화당이 하원이 다수당이 되니까 굉장히 공화당 쪽으로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셧다운 하자. 예산이 없으면 문 닫아야 되잖아요. 셧다운 하자. 셧다운하고 내년 회기에 하는 게 더 낫겠어. 공화당의 강경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지도부가 어느 쪽으로 이제 손을 들면서 이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많고요. 그러면 민주당이 또 경고를 합니다. 그래? 포괄적인 지출안이 초당적으로 합의되지 않는다면 공화당이 원하는 국방 예산 10% 증가도 없어. 지금 일단 합의를 했지만 다른 것이 민주당이 원하는 쪽으로 합의를 해준다는 전제 아래 합의를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올해대로 그대로 10% 증액 없이 가지. 공화당도 서로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겁니다. 같은 국내에서 의회에서 서로가 쥘 수 있는 상대의 아킬레스건도 쥐고 칼자루도 쥐고 하면서 협상을 잘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 갖겠어 하면 절대로 협상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마 뭐 되겠죠. 웬만하면. 그리고 이제 11시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1시간 40분 정도 남았는데 어제 뭐 아르헨티나가 메시 잘했고 메시의 도움도 있었고 그래서 크로아티아를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오늘은 이제 프랑스와 모로코인데 프랑스가 FIFA 랭킹 4위, 아르헨티나가 3위잖아요. 그리고 어제 크로아티아가 12위, 모로코가 22위. 11시에 경기를 하는데 이것은 제가 뉴욕타임즈의 보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욕타임즈의 여러 명의 이 스포츠 기자들이 보도한 것을 종합을 해서 하나만 포커스를 두겠습니다. 모로코가 과연 축구 역사의 어떤 그 주권 같은 거, 주도권을 흔들 수 있나, 가져갈 수가 있는가? 아니면 적어도 흔들 수가 있는가? 지금까지 축구 역사의 주도권이라는 것은 유럽 아니면 남미. 최근에는 유럽이 조금 남미 축구보다 강해진 면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역사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로코, 즉 아프리카 국가가, 저는 아프리카 국가도 아프리카 국가지만 아랍어를 쓰는 사람이 90%가 넘기 때문에 아랍 국가라고도 부릅니다. 아프리카 국가, 아랍 국가가 유럽, 프랑스를 이길 수가 있을까? 지난번 21번의 월드컵을 쭉 보면 그런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남미 아니면 유럽 두 대륙에서만 우승팀과 준우승팀이 나온다는 거죠. 아르헨티나 어제 남미입니다. 그럼 프랑스가 이기면 유럽과 남미가 결승전에서 싸우게 되는 거잖아요. 아프리카 또 빠지고. 그래서 오늘 모로코 대 프랑스의 경기에서 만일 모로코가 이긴다면 아프리카와 유럽과의 경기에서, 아랍과 유럽과의 경기에서 모로코가 이기면, 그러면 이제 어제 이긴 남미 아르헨티나와 싸워도 이번에는 남미 대 아프리카 국가가 되는 거죠. 과거의 역사는 축구에서도 항상 현재의 월드컵을 반영합니다. 월드컵이 유럽에서 만들어졌죠. 처음에 올림픽이 뭐 스포츠 경기 방식 이런 것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첫 번째 경기는 30년도에 치러졌고, 그 전부터 뭐 28년도부터 막 연구를 해서 FIFA가 우리는 월드컵을 따로 하겠다 해서 유럽에서 만들어졌고, 그런데 유럽이 그 당시 1930년대만 하더라도 남미에 얼마나 많은 식민지 국가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럽이 만들면서, 월드컵을 만들면서 남미의 식민지 국가를 많이 이렇게 끌어들이고 식민지 국가에 그걸 퍼뜨리고 당연히 그걸 받아갔죠. 남미에서. 그렇기 때문에 1회 월드컵이 우루과이에서 열렸습니다. 1930년에 남미. 한국이 이긴 그 우루과이에서. 우루과이가 그 정도로 이제 여러 가지 그 축구와 인연이 깊은 거죠. 뭐 이번에 FIFA 랭킹은 14위입니다만 유럽과 남미에 유리하게 월드컵이 출발이 됐다는 겁니다. 유리하게 출발이 됐으니까 무슨 뭐 좋은 성적을 당연히 내고, 좋은 성적을 내니까 주최 측은 유럽과 남미에 더 많은 팀을 배당을 해왔습니다. 더 많은 팀을 배당을 해놓으면 그 팀의 숫자는 제한이 있고 다른 대륙에서 들어갈 틈이 줄어들죠.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에는 사실 비슷한 그 축구 그 숫자 그 팀이 있는데 2022년 유럽 팀이 13개 팀, 아프리카는 5개 팀이었습니다. 지금 모로코 하나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원래 그들에게 유리한, 남미와 유럽에 유리한 축구의 역사 말고 돈이 들어가는 건 너무 당연하죠. 사우디아라비아가 골프나 축구나 이렇게 많이 발전을 금방 할 수 있는 것이 돈의 역할이 크잖아요. 부자 나라는 유럽 리그죠. 유럽 팀이죠. 정부가 선수도 개발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합니다. 최고의 선수는 유럽도 뭐 그 랭킹이 있잖아요. 토트넘보다는 또 어디, 뭐 첼시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프로페셔널 리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유럽은 축구의 은행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전해드리는 부분에 많은 부분을 인용을 한 뉴욕타임즈에 지금 카타르에서 취재하고 있어요. 로리 스미스 기자의 얘기입니다. 유럽은 축구에 있어서는 은행이다. 거기서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알짜미. 남미는 역사적으로 유럽의 식민지인 것 때문에 이 월드컵 축구가 강해졌지만 기간 산업이 그러니까 잘 돼 있는 거죠. 다른 대륙보다는. 유럽만큼은 못한다 하더라도 선수라든가 경쟁 리그 등등 해서 제가 월드컵 방송을 처음 한 게 뭐 몇십 년 전인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초창기에는 그 김석원 전 국가대표 선수고 이분과 많이 그 월드컵 방송 무슨 뭐 그분의 해설을 오늘의 미국 시간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는데 그분이 그때부터 계속 강조했던 게 유소년 축구였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다고 하잖아요. 남미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주 가난한 나라도 뭐죠? 어디에다가 막 뭐 천을 둘러매고 해서 뭔가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아무튼 모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그런 것들이 이제 강해지고 남미는 그 역사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돈도 역할을 하지만 어쨌든 그 기반으로 그리고 기간 산업은 아무튼 잘 돼 있다는 얘기예요. 대중의 관심도 월드컵에 큰 역할을 하죠. 미국은 엄청 부자죠. 맨 위에 역사적인 기반은 없지만 돈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남자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미국은 부자지만 월드컵에 대해서는 별로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잘 못하니까. 왜 잘 못하죠? 그 전에 월드컵 축구 이전에 미국은 풋볼이 있잖아요. 풋볼이 있고 아니면 또 뭐 막 덩치 좋고 기술 좋고 재능이 있고 하면은 농구, 돈, 명성
그리고 미국 스포츠의 문화, 야구도 있고요. 그런 쪽으로 가는 겁니다. 아직 덜 발달돼서 돈과 명성과 문화의 혜택을 선수의 입장에서 덜 받게 된다고 할 때, 유능한 코치의 입장에서도 아직은 그 축구보다는 풋볼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중의 관심. 그래서 미국 선수가 네덜란드 선수와 싸울 때 보면은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초등학생과 대학생 뭐 그 정도 몸집부터 차이가 나던데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역사, 돈, 대중의 관심, 기간, 산업 이런 모든 요소가 선수와 코치가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는 방법을 배우는 무슨 컨퍼런스라든가 리그라든가 훈련이라든가 비공식적인 모임, 이 비공식적인 모임은 결국은 정보 능력이잖아요. 저 팀의 저 선수를 다른 팀에서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 더 아는 그 정보 능력, 이런 것을 이제 축구에서의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죠. 소셜 네트워크가 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축구에서도 엄청난 자산이 되는 겁니다. 유럽이 그런 자산이 많고 유럽보다는 덜해도 역시 남미도 이 같은 축구 소셜 네트워크의 중심입니다. 이 네트워크가 유럽과 남미의 축구를 지배한다는 것이고 그 지배력이 193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왔는데 2020년이 돼서 모로코가 처음으로 우루과이, 카메룬 뭐 이런 데가 8강까지는 진출을 했지만 모로코가 지금 4강 진출에 역사상 처음으로 아프리카, 아랍 국가로서 들어왔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모로코는요. 북아프리카인데 역시 프랑스에 오늘 싸우는 프랑스의 식민지를 지냈던 그런 나라입니다. 뭐 포르투갈도 한때 식민을 했습니다만 유럽 네트워크와 밀접한 거죠. 그래서 모로코 선수의 지난번 경기까지 14명이 다 모로코 태생도 아닙니다. 유럽에서 태어난 선수가 많고 프로페셔널 유럽 리그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 모로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모든 선수가 유럽의 여러 그 축구 네트워크와 접속이 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이기는 하지만 완전한 뭐 어떠한 혜택이 없는 아프리카라고 보기는 힘든 거죠. 이 모로코가. 그러면 지금이 변화의 시기 맞나? 모로코가 이번에 정말 프랑스를 이기고 아르헨티나, 유럽을 이기고 남미를 이길 수 있는가? 유럽과 남미 축구 지배의 시기가 끝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봐야지 알죠. 오늘 경기를. 오늘 경기와 오늘 경기에서 설령 프랑스의 음바페 뭐 이런 선수의 그런 것을 다 무찌르고 이긴다 하더라도 남미라는 또 다른 아르헨티나와 경기를 치러야지 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모로코가 프랑스에게만이라도 이긴다면 유럽에게만이라도 이긴다면 이건 maybe 하나의 신호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축구를 월드컵을 주최하는 나라도 뭐 유럽이라든가 남미라든가 거리가 먼 그렇다고 무슨 뭐 오랜 동안 축구에 열성을 많이 들였던 국가도 아닌 카타르잖아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중심에서 그 월드컵의 원래 역사의 중심에서는 떨어진 곳이다 하는 것. 그리고 다음 월드컵은 더 크게 흔들겠죠. 왜냐하면 32개 팀이 아니라 48개 팀이니까. 팀 숫자가 16개 국가나 많아지면 그만큼 지역적인 안배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지역적으로 다양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 1930년도에는 여러분 몇 팀이나 월드컵 첫 번째 우루과이에서의 월드컵에 출전했을까요? 13팀이었답니다. 그게 13팀이 48개 팀으로 늘어났으니까 이거는 3배 하고도 9개 팀이 더 늘어나게 된 건가요? 그런 변화는 이미 시작이 됐는데 변하지 않는 것도 있죠. 4강에서 한 팀, 아프리카를 빼놓고는 나머지 3팀은 유럽이거나 남미, 아르헨티나, 프랑스, 크로아티아도 유럽이고 그런 것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럽은 남미보다 조금 우세해져서 2006년부터 4번 우승을 했습니다. 모로코의 성공이 여기까지 4강까지 온 것만이라도 이미 대단한 성공입니다. 그것이 유럽과 남미의 축구 완전한 그 주도권 잡는 것을 깨뜨리는가라는 것을 판단하기는 설령 모로코가 오늘 프랑스를 이긴다 해도 그리고 일요일인가요? 일요일에 아르헨티나를 이긴다 해도 판단하긴 이르죠. 모든 것은 추세를 봐야지 되니까 그 다음 올림픽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그렇지만 시작일 수는 있죠.
4강에 온 것만 하더라도. 그리고 전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어질 것인가 이어지지 않을 것인가는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10월 달에 그 속도가 조금 낮아졌다고 해도 확신하지 못했듯이 11월 달에도 또 그러니까 어머 이거 추세야 하고 희망으로 갈 수 있잖아요. 오늘 이제 모로코 경기 이후에 추세가 되려면 이런 일이 또 일어나야지 되죠. 그것도 뉴욕타임스의 카타르 취재기자 타리크 판다 기자가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제 아르헨티나의 경기는 유럽의 크로아티아를 3대 0으로 메시의 활약으로 이겼는데 모로코가 과연 또다시 이 메시를 맞아서 프랑스를 누르고 경기를 할 수 있을지 그게 이제 결정되는데 한 1시간 30분 정도 남았고요. 결정의 시작이 모로코는 인구가 많아요. 인구가 3,700만 명이나 됩니다. 크로아티아는 한 400만 명 됐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이 1인당 그 GDP는 아주 작죠. 프랑스와 비교할 때 돈이라는 것으로 비교를 하면 3,900달러, 세계 뭐 145위 정도 됩니다. 프랑스는 그에 비해서 프랑스도 뭐 인구가 뭐 한 6,800만 명 되지만 4만 5천 달러 1인당 국민 소득이 그 정도 되거든요. 미국이 3억 3천만 명에 뭐 7만 5천 달러 돼서 세계 7위가 되는 거고 아무튼 모로코가 프랑스를 이기면 그리고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싸우는 거 프랑스를 응원하시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으실 테고 저는 모로코 응원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든지 핍박을 받았던 역사가 있는 팀 또 약하잖아요. 이 세계 GDP가 145위라는데 그런 나라가 프랑스는 월드컵 2018년도에도 우승했으니까 그때대로 크로아티아와 겹치면 똑같이 되는 거네요. 그것보다는 모로코가 낫지 않아요? 새로운 방향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라도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하나뉴스를 전 섹션에서 빠뜨렸네요. 간단히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USA Today와 서포크 유니버시티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마해야지 된다. 론 디센티스가 출마해야지 된다. 론 디센티스가 출마해야지 된다는 사람이 훨씬 많았고 몇십 % 많았고 호감도도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론 디센티스에 대한 호감도가 20% 이상 많았고 그것도 공화당이거나 공화당의 기운 그런 무당파 이런 걸 보면 미국 사람들이 참 승리자를 좋아합니다. 중간 선거에서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상대 후보에 비해서 20%포인트 이상 차이로 이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큰 차이로 졌으니까 본인이 지지하던 후보가. 그런데 오늘 월스트리트저널 보니까 비슷한 내용입니다. 공화당 유권자 사이에서 가상투표를 해봤더니 예비선거에서 누구를 공화당 후보로 뽑을 것인가 52%가 론 디센티스를 선택했습니다. 트럼프를 선택한 사람 38%, 호감도도요. 디센티스에 대한 호감도 86%, 트럼프에 대한 호감도 74%였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듣게 되실 뉴스인데요. 지금까지는 미국이 암호화폐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암호화폐 거래소 이런 것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부족하다던가 없다던가 하는 얘기를 몇 년 동안 들어왔는데 48시간 만에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한 사람이 고발됐고 그리고 뉴욕의 검찰로부터도 8가지 혐의에 의해서 사기 금융 사기 혐의로 고발이 돼서 115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죠. 두 군데 그 회사입니다. FTX라는 2019년도에 만들어진 암호화폐 거래소 그리고 2017년도에 만들어진 일종의 헤지펀드죠. 암호화폐 그 헤지펀드 회사인 알라미다 리서치. 이 리서치 회사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뒤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여기에 암호화폐 거래소인 FTX에 투자한 돈도 있고 또 소비자들이 거래하려고 넣은 돈도 있잖아요. 그런 돈을 알라메다 리서치라는 회사로 빼돌려서 고객의 자금 80억 달러가 어떻게 사라져버리고 그 돈으로 본인은 사치를 하고 민주당의 이번 선거에서 3,600만 달러를 기부를 하고 공화당에 기부한 것은 안 나와서 그렇지 공화당 기부자들이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아서 감춰졌답니다. 거의 비슷한 액수를 또 기부를 했답니다. 정치헌금을 불법으로 사용을 하고 이런 모든 혐의에 대해서 8가지인데요. 와이어 사기,
돈 세탁, 사기 공모, 선거자금법 위반 등등 역사상 가장 큰 금융 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대출기관, 투자자, 손님 다 속이고 피해 입히고 파산 선고를 해버렸기 때문에 11월 11일에 FTX라는 회사가 뭐 돈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그분들이 그곳에 넣어둔 돈을 찾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암호화폐 거래한다고. 이 사람이 젊은이잖아요. 이 이름을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름을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샘 뱅크맨 프리드라는 30살의 젊은이. 뭐 미국에서 태어났고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태어났습니다. 엄마 아빠가 다 스탠퍼드 대학교 법대 교수이기 때문에 같은 캠퍼스 커플 교수거든요. 그 캠퍼스에서 태어나서 MIT 나오고 뭐 이모도 콜롬비아 대학교의 단과 대학 학장이고 뭐 동생도 누구고 아주 뭐 말하자면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좀 높은 곳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젊은이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제 바하마에서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체포가 됐고 보석금을 요청을 했는데 본인이 뭐 비건이고 하니까 감옥에 갈 수도 없다고 하는데 바하마의 유일한 감옥이고 악명 높은 감옥이라고 하죠. 그곳에 수감되는데 보니까 부모님들이 가 계시더군요. 수감이 돼버렸는데 그 증권거래위원회도 고발을 했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도 고발했는데 이 케이스는 민사지만 뉴욕 검찰이 기소한 게 8가지 형사 혐의로 그런데 젊은이가요. 이렇게 되기 전에는 정말 워렌 버핏의 젊은 버전이다 소리도 들었고 올해 초에도 무슨 컨퍼런스가 있는데 한쪽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 그 옆에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앉아있고 이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산다고 할 때 뭐 본인이 뭐 기금을 좀 도와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은 뉴욕 검찰은 시작부터 계획적으로 그랬다. 이게 사기를 했다. 회사가 침몰할 때도 자금을 계속 횡령을 했다.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사람들이 그 거래소에 돈을 넣어야지 거래가 되잖아요. 그것도 이 알라메다 리서치라는 데로 넣어라 해서 거기서 돈을 어디다가 쓰고 지금은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버나드 메이도프라는 그런 그 사람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14년 전 이번 주에 금융 사기 혐의로 기소가 됐고 150년 징역형인가 당시에 받았었죠. 그때 액수가 지금 80억 달러라고 하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많았어요. 그래서 115년이 이 사람은 나오는 것이 되겠고 뭐 기본적으로 FTX가 파산 신청을 했기 때문에 투자가들 돈 날려 사용자들 자금 인출을 하지 못하고 채권자에게도 거의 31억 달러 빚이 있다고 하는데 본인은 굉장히 사치했다고 하고 바하마에도 최근에 집을 내놨는데 4천만 달러 바하마에서 4천만 달러 그 집에서 10명 정도가 같이 살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의 여자친구네 집안도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뭐 콜롬비아 대학교에 뭐 아버지 어머니가 교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여성도 대단해서 무슨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고 여러 명을 동시에 사귀는 그런 이제 걸프렌들도 있고 그렇게 이제 같이 생활을 하고 하는데 본인은 지금까지 나는 몰랐다. 내 책임 아니다. 다른 관리자 책임이다. 그리고 이제 나는 고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법적인 이런 것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주장을 했고 어제가 사실은 의회 청문회에 출석하기로 한 날인데 그제 체포가 돼서 그렇게 됐고 미국 정부 요청으로 미국으로 소환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2월까지는 바하마 그곳에 있어야지 됩니다. 뭐 먹는 약도 있고 비건이고 베지터리언이고 조금 약간 다른 그 비건이고 하는데도 결국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남은 여생을 그 바하마 감옥이 아니더라도 감옥에 갇힐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좋은 배경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았고 10월 말까지 순자산이 150억 달러 이상이었습니다. 피크 때는 260억 달러 이상. 이게 한 5년 동안에 이렇게 이뤄놓은 건데 그런데 최근에는 그게 94%가 하락해서 1억 달러 되고 파산 선고되고 나서는 거의 자산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돈을 너무 잘 벌고 빠른 기간에 그래서 확 올랐는데 더리머니, 다크머니는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바람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이 곧 그 페이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보낸다고 하는데 이번 주에 이제 국방장관이 서명을 하면은 훈련도 받아야지 되겠죠. 그럼 독일에서 미군 기지에서 훈련을 받게 될 테고 첨단 이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러시아가 쏘는 탄도미사일 그리고 크루즈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고 무슨 뭐 컴퓨터 발전기도 있고 뭐도 있고 미사일을 뭐 4기나 장착할 수 있는 뭐 발사대도 8개나 된다고 하니까요. 아무튼 보낸다는 겁니다. 미국은 시작할 때는 조금 주춤하다가 점점 많은 것을 지금 보내고 있고 연말이라 제가 여러분들 날마다 건강에 신경 쓰세요 하고 보도를 해드립니다. 스트레스와 고혈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실, 일, 결혼 생활, 반항적인 아이들, 은행 어카운트 이런 게 혈압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날마다 받는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실제 범인은 나쁜 습관이 더 연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식, 흡연, 음주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바이오 피드백 이완 기술이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게 혈압을 낮추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미국 성인의 거의 반은 고혈압 증세가 있고 진단받은 24%만이 컨트롤을 잘하고 있다. 질병통제국의 얘기입니다. 코비드 때 고혈압이 증가했지만 그 상승이 완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상은 굉장히 증가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팬데믹 이전보다 약간 높았을 뿐이고 기본적으로 왜 그랬는가 운동도 덜 하는데 보니까 연구진들이 보니까 식당에 나가서 특히 미국 음식은 짜잖아요. 고혈압의 원인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많이 영향을 미치더라 하면서 만성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일으킨다는 것은 의학적인 통념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이게 왜 그러는가를 아주 정확하게 또 두드려 맞히지는 못한대요. 지속적인 그 스트레스가 지속적인 고혈압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증거가 완전하진 않는데도 의학계가 그 통념을 놓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팬데믹 기간 그 전과 후를 다 비교를 해보니까 심장협회도 그렇고 일상적인 스트레스가 만성 고혈압의 직접적인 외상은 아니고 단지 어렸을 때 무슨 외상 이런 것으로 인한 억압된 감정이 이 그 고혈압의 원인이 될 수는 있답니다. 뭐 편두통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건강한 음식 섭취, 정규적인 운동, 좋은 잠이 고혈압을 컨트롤하는데 70%, 라이프 스타일이 70%, 약이 30%라는 게 이게 어디의 여론조사 결과인가요? 아무튼 악시오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시더 사이나이 메디컬 센터네요.